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옛날부터 공사를 구별해라 뭐 어, 이러는데 사적으로는 형 동생 하는 사이지만 어, 또 공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로서 그죠? 그 공적으로 보면 뭐 의미 있는 일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표준 매뉴얼을 개발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저도 굉장히 내용도 궁금하고 그랬는데 사례 관리 서울사회복지관 표준 매뉴얼 개발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걸 개발하게 됐는지 저는 그거 배경부터 좀 우리 토인비 홀에서 좀 알고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작년 하반기에 2023년이네요. 네.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네. 삼정복지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삼종복지관. 네네. 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사회복지관의 네네. 그 개편 방향과 관련된 분과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분과위원장으로 네. 참여를 해서 이제 논의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가 제안이 된 게 복지관의 사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아하, 네. 그렇기 위해서 좀 표준적인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사실은 서울시가 조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건 네, 그러네요. 제안을 했네요. 네. 그래서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네. 현장의 관장님들 그리고 부장, 팀장 이렇게 해서 현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팀을 꾸려서 네.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 같은 거네요. 그렇지, 네. 그렇지. 예. 그래서 표준을 만들자. 그런데 사실 표준을 만들자라고 하면서도 나는 이제 표준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네네. 근데 이제 또 그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표준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쉽게 매뉴얼이라는 말만 붙어도 네.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근데 나는 내가 이제 표준이라고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하는 내용들이 담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좀 아니고 네. 우리가 큰 틀에서 원칙, 그 내용 개념 정리, 네네네. 예,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마침 뭐가 있었냐면 사례관리 정보화 네.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 매뉴얼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게 맞물리면서요? 네. 거기에서 정보와 관련돼서 또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나도 개인적으로 이 정보화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런데 이 정보화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AI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AI가 사회복지 실천 쪽에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머지않아서. 네. 아마도 머지않은 기간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그 모아서 거기에 그 시스템에다가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네. 그러면 아마 그 AI 기반한 시스템이 사정도 해주고 그리고 개입 계획도 짜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운영이 될 거야. 네. 근데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딥러닝이란 말이죠. 네. AI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교육 자료가 좋아야 된다고. 네네. 지금 현재 챗GPT나 이런 데서 그 AI가 답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나 네.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네네. 자료를 긁어와가지고 자기가
가공해서 그러다 보니 제시를 뭐 해준단 정확하지 말이에요. 않을 수 있고 또 왜곡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얕을 수도 있고. 그치?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들이 많이 집적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AI에 대한 딥러닝 교육을 잘 시키려면 우리가 표준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모아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어차피 AI를 기반으로 한 세상이 올 거니까 그 지금 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를 체계를 잘 세워서 네. 그래서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집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면 그 정보화를 위해서도 이 표준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군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비유를 들자면 정말 좋은 요리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정말 좋은 재료들을 그렇지. 잘 분류해가지고 가지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재료를 놓을 건가 하는 표준적인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사례관리 표준 매뉴얼이라는 걸 개발하게 된 거군요. 그렇지.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가 돼서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 보니까 네. 이게 거의 이제 요게 그건데. 네네네. 10월에 나왔다고 지금 적혀 있는 2020년 그렇지. 10월. 네. 거의 요거는 우리가 같이 태스크포스가 네. 거의 한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정말 짧은데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만들어진 거는 있지만 그래도 그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기관들, 그 관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과장님들 그런 분들의 기관은 그래도 사례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매뉴얼도 각 기관별로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책도 쓰고 그래서 또 사례 관리 학회에서 나온 그 자료도 검토를 하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분업해서 그거를 해서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렇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때 계획은 올해 2024년도에 이거를 좀 설명에도 좀 다양하게 좀 더 자세하게 하고 또 이것도 사용하게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한번 쭉 시행을 해보고 올 하반기쯤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의견 수렴해서 다시 이제 제대로 리바이스드. 그래서 올 하반기에 최종 완성본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만들었고 그랬는데 사실 그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전문성 강화위원회에서 이거를 의견 수렴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느냐. 그래서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리고 또 뭐 보완될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러한 것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의견을 달라 그 협회에서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될 일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복지관들한테 이것을 의견 수렴을 했다 그랬더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시되고 나서 현장의 일부에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을 많이 그래요. 하고 그러니까 주류는 많이 동의를 하고 뭐 좋다라고 하지만 이제 일부 그리고 또 약간 클라이언트의 주체성을 주장해서 뭐 당사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사례관리 학회에서 그때 우리가 요청을 했었지만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례관리 학회에서도 사실은 계속 표준적인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검토하면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도 하고 그랬는데 좀 거기서 나온 비판들도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네네. 우리나라 사례 관리 그리고 또 사례 관리의 본질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한번 또 이런 시간이 네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사실 뭐 꼭 이 표준 매뉴얼이 아니라도 예전에 저도 가정폭력 전국 행위자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도 같은 겁니다. 뭐 대부분이 참 좋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일부 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케이크는 없다. 그런 크로아티아 속담처럼 이 매뉴얼 또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뭐 공감하는 분은 이 매뉴얼 그 자체니까 따로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한테는 또 대답을 해드리는 그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비판도 이제 영역별로 나누면 크게 뭐 2가지, 1가지, 3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비판은 무엇인지요? 많은 비판, 그 두드러지게 네네네.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문제 중심적이다. 우리는 사회복지는 이제 문제에서 벗어났는데 네, 이거는 네, 아직도 문제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이게 나 혼자 작업을 한 건 아니고 네네.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역할 분담해서 다 작업을 같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마치 최선희의 모델인 것처럼. 근데 그 모델이 의료 모델이다. 네. 결핍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강점 관점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문제 중심적이지 강점 관점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네네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또 있고 네. 그다음에는 항상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그동안 반응했던 용어와 관련돼서 사례 관리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당사자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짜잘한 것들도 있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3가지. 네. 그러면 뭐 하나씩 한번 말씀을 청해서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게 너무 문제 중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례 관리를 하거나 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문제나 욕구, 어려움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 출발점이. 네. 우리가 이제는 문제 중심적인 접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 중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 강점 관점이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은 어려움이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어려움이나 욕구라고 하는 타겟이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이 공적인 사회복지 시설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클라이언트들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돕지. 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더 잘 살게 하고 이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려운 분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적으로 이 사회복지 시설이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욕구를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게 어려움이고 문제잖아요. 네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건강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건강관리가 안 되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지금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 네. 그걸 우리는 문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든지 욕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배제하고 그냥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상태로 우리가 나아간다? 네. 이거는 음흠. 아니다라고. 네, 네. 그 용어에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하든 욕구라고 하든 그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다. 그 문제 상황이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상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중심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닐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네요. 그렇지. 네, 네. 그게 용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간에 그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정신건강과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뭐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네네. 사람을 우리가 적응을 위해서 돕는다 그럼 조현병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요즘은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전엔 그거를 단 문제라고 표현을 네네네. 했었던 네네. 거니까. 그럼 우리가 우울한 사람이 있어. 그 우울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우울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나 어려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회 관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욕구라고 네, 해결해야 네, 될 욕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의료 모델, 또 뭐 결핍 이런 의료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이게 왜 의료 모델이라고 하는 건지. 근데 아마도 우리가 사례 관리의 출발선을 보면 기본적으로 케어 중심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케어 중심이고 지금 외국에서도 케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건강, 질병 관리 이런 것들이 주된 우리가 해결 과제고 욕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례 관리가 지금 현재 뭐 선진국들도 그렇고 사례 관리를 주되게 하는 거는 그게 본질이고 그거가 중심이 돼서 네, 네. 이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맥락에서 내가 원래 사례 관리의 시작 본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료 모델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결핍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문제 중심으로 자꾸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떤 거하고 같냐면 아까 강점 관점이라고 하면서 강점 관점이 아니고 문제를 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강점 관점이 적용된 혹은 역량 강화와 관련된 그러한 그 전문 서적들, 네. 사회복지 전문 서적들을 우리 실천 서적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강점 관점에 기반해 있고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강점 관점을 적용을 하는 거지. 아예 처음서부터 강점 관점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우리가 문제나 욕구를 안 다루냐? 그게 아니라고. 책을 보면 그게 해결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강점 관점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거를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물론 여기에서 그런 건 있어요. 실제로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거가 도드라져 드러나진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앞에다가 이제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갈 때 클라이언트가 중심이 돼서 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실천을 운영해 간단 말이에요. 그 운영해 가는 것도 클라이언트와 함께 운영을 해 나가는 거지. 그런 속에서 강점 관점이 적용되는 거지. 네네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강점 관점이냐 아니냐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전쟁 중에
고지를 탈환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 기관총으로 탈환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굉장히 기관총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기관총 얘기는 굉장히 약하고 계속 고지, 뺏긴 것,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기관총 얘기를 하지 않느냐. 정말 저 고지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주류는 지금 기관총으로 가는 것인데 그랬을 때 지금 형 얘기는 이게 기관총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하나의 핵심적인 수단인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드라지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것만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정리가 되는데 비슷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강점 관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방법.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만약에 고지를 이제 탈환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고지를 탈환해야 되는 목표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요. 네. 근데 그동안에 기관총이 이제 우세했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강점 관점이다.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계속 그 기관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폭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는 거는 우리가 욕구를 해결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은 그 해결 과정에서 기관총이냐 폭격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게 폭격이라고 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들이 달라지거나 목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목표는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어떤 전략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 강점, 관점이 적용되는 거지. 처음서부터 뭐 문제 규정서부터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아닌 거고. 나는 그래서 인파워먼트 혹은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책들이나 이런 어쨌든 전문 서적들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강점, 관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보면 그러면 이게 결핍 모델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비유를 들으니까 좀 더 좀 와닿는데요. 그 비유를 똑같이 이어간다면 폭격을 하는 그 주체, 그 주체에 대해서 뭐 과연 참가자라고 할 것인지, 군인이라고 할 것인지, 그럼 용어에 대한 또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지금 당사자라고 할 건지, 또 클라이언트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당사자, 뭐 대상자, 뭐 이런 이야기 대신에 클라이언트를 좀 주장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굳이 현실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당사자 같은 용어 외에 왜 클라이언트로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비판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렸는데요. 맞습니까? 이제 어쨌든 당사자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혹은 이유를 제시하는 게 클라이언트의 주체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당신이 해결의 당사자다. 그렇지. 주체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량 강화 접근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외국의 전문 서적에서도 용어에 대해서 따져봐요. 나는 항상 얘기를 했을 때 메리 리치먼드가 제시한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케이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서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용어가 적절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역량 강화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용어들을 다 검토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우리는 당사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서구에서는 컨슈머라고 하는 고객, 소비자 이렇게 되는 소비자죠. 그래서 왜 소비자 주권 이렇게 돼서 이 소비자 컨슈머라고 하는 그 용어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닌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우리가 컨슈머라고 하면, 우리가 소비자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손님은 왕이다, 네. 뭐, 고객은 왕이다. 그러니까 사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대등한 관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컨슈머라고 하는 용어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네네. 되는데,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를 또 검토를 하면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는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사례도 변호사 사무실 얘기해요. 예, 의뢰인. 네, 의뢰인. 네. 네. 그래서 의뢰인이 법률 서비스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그런 관계가 높낮이의 관계냐? 네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뭐 변호사가 뭐 인격적으로 더 위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법률 서비스를 네네. 더 잘 정당한 알고 대가를 그냥, 지불하고. 네. 네. 그 이 사람은 다른 부분의 삶에서는 이 변호사보다 훨씬 더 우위적인 삶을 살 그럴 수도 수 있죠. 있는데 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와서 네, 네.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와 그다음에 뭐 변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도 이게 상하 개념으로 인식할 거는 아니다라고 네. 결론을 내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늘 주장하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표현하면 나는 줘야 되는 사람. 네. 우리는 관계가 전제된 용어잖아요. 네네. 근데 컨슈머도 관계가 전제된 용어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비자 그러면 판매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판매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공급하고. 근데 당사자라고 하는 용어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당 당사자. 그 일의 네, 그냥 당사자. 주체자. 내가 만약에 이성훈 박사한테 그래 뭐 당사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관계 없는 거야. 그렇죠. 관계성이 포함되지 않는 용어군요. 네.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지금 뭐 형제같이. 네네. 그러면 형제같이 그러면 형제라는 말. 동생같이. 그러면 형같이. 네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용어잖아요. 네, 네. 클라이언트에는. 네. 네. 클라이언트는 그게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고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사회복지사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서비스를 줘야 되는 네, 사람이고 네, 네. 그 관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개념이 상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네, 네, 전혀 네.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주체성을 또 짓밟는 것도 아니다. 아하, 네, 네. 단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보다 잘 모르니까 아하, 네. 변호사보다 법을 운영하는 거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니까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도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왜 다른 이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그 배경에서부터 오늘날 서구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임의로 사회복지사가 더 위에 있고 클라이언트가 더 밑에 있고 뭐 그 사회복지사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클라이언트가 문제는 해결받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 부정적인 어떤 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거기다가 의미 부여를 임의로 하냐라고 하는 게 네. 내가 하는 주장인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관행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발달해오는 동안에 이게 사회복지사 못지않게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개념이 처음부터 확립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대부분을 주고 이분들은 받고 그러니까 마치 갑과 을의 관계처럼 상하 관계처럼 그 용어 속에 관행적으로 그런 어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온 역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굉장히 주체성,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데서 그러한 용어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당신이 주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라는 이름으로 딱 이름을 네이밍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맥락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근거 없이 어떻게 보면 어감으로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런 생각을 해온 것이지 실질적인 의미와 내용 사회복지의 진짜 출발한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전혀 그런 상하나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의 서로 다른 로여와 클라이언트처럼 똑같이 소셜 워커와 클라이언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당사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맞아. 네. 이게 또 그래. 아니 영어지 않냐라고 하면 네. 그러면 나는 그래.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 번역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 당사자는 아니다. 네네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은 사회복지 실천이 네네. 서구에서 2000년대 들어서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 개념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파트너십이 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나 뭐 네네. 지장이 없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한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파트너니까. 파트너니까. 문제를 같이, 동업자,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그리고 그런 뜻이니까 이거는 쓰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국제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좀 우스울 거 아니냐. 그리고 늘 주장했던 것처럼 그러면 국제 컨퍼런스에 나가서 뭐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겠지. 영어로.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근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때 클라이언트라는 용어 사용하는 게 균형적이가 좀 더 적절하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되네요. 네, 뭐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의견 수렴을 해서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말이죠. 다시 태스크포스가 모였어요. 구성이 됐어. 네. 구성이 돼서 그 작업들을 이제 의견 수렴한 것들을 반영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 나갈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매뉴얼에 다뤄지는 내용들이 사례 관리의 다는 아니다. 네. 그리고 요게 사례 관리의 정답도 아니다. 단 사회복지관에서 우리나라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뒀을 때, 그랬을 때 일반적인 표준적인 그런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인식하면 좋겠다. 왜 이소은 박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활 사례 관리 또 컨설팅도 하잖아요. 네. 자활 사례 관리는 또 다르잖아요. 특수 영역이죠. 여기서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는다. 다루는 것도 있고 안 다루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활 사례 관리나 아니면 정신건강 사례 관리나 아니면 뭐 정신장애인들 사례 관리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분들에게 특화된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일반적인 것들을 다루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표준 매뉴얼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대상에게 이거를 다 이렇게 적용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그런 모습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활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동의 어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그다음에 정신장애인의 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줘야 될 것들도 네네. 있고 좀 수정돼야 될 것도 있고 모든 우린 사례 관리는 대상이나 영역이나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매뉴얼은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관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원래 사례관리의 기본이 그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표준적인 그러한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해주면 좋겠다. 네. 오늘 저도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이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100%가 찬성한다면 이 매뉴얼은 문제 있는 매뉴얼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선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비판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비판을 또 차분하게 설명하는 노력 이거야말로 그 해겔이 말한 정반합처럼 좀 더 나은 모델을 가기 위한 더구나 지금 태스크포스 팀이 다시 마련돼서 그러한 비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이 좀 안도가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이게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또 기준점이니까 모두들 한 마음이라고 생각. 비판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좀 더 우리가 당장 오늘 배워서 내일 써먹을 수 있는 믿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참 좋은 움직임이다. 오히려 조용하거나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흐름이 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진통이다. 저는 먹통에서 소통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진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진통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도움이 됐고요. 더 나은 매뉴얼로 또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잘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비판이 있어야지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네. 예,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네. 우리가 제시하고 비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고 또 나누고 토론하고 토론하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